네, 이제 베르누이 혼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혼합 모델은 BMM이라고 부르고요. 이진값 데이터, 즉 0과 1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GMM이 연속적인 실수값 데이터를 다루는 것인데요. 이제 BMM은 0과 1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룹니다. 설문조사를 생각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설문조사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바이너리로 나타나는 종류의 데이터가 BMM이 다루는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M의 각 혼합 성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PK를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얘는 그 GMM이랑 똑같은데 얘가 바로 베르노이 분포다. 베르노이 분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벡터는 d 차원의 이진 벡터, 즉 이제 0과 1을 가지는 d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다. 예를 들어 뭐 10, 110, 뭐 이런 식으로 5차원의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5차원의 벡터는 설문조사에서 뭐 5개의 질문에 대한 예, 1은 예, 이제 0은 아니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z는 어, Z는 K다. 이런 것은 이제 K번째 클러스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응답자의 그룹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YD의 원소는 Y의 D번째 요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벡터는 우리가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5차원의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Y가 1부터 Y5까지 있겠죠. 그때 이제 YD는 D번째 요소, 즉 0이나 1 값을 가지는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0과 1로 인코딩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 DK에는 이제 클러스터 K에서 D번째 차원이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K에 속한 사람이 D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매핑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누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1-mu dk 곱하기 dk에 이제 이 지수에는 yd랑 1-yd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순서를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전 던지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mu dk를 뭐 앞면이 나올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앞면이 몇 번째 나왔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바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의 정보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즉 이제 확률 값의 지수로만 이루어진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차원이 독립적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문조사가 이제 5개의 문항이 있을 때 그 5개의 문항에 대해서 뮤가 서로 이제 존재를 할 텐데요. 그때 뮤가 뭐 0.7, 0.3 이런 식으로 확률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고 5개의 숫자가 똑같이 있겠죠. 그 확률 값의 의미는 그 예라고 답변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베르누이 분포의 혼합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래 보이는 예시가 BMM을 이용을 해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엠니스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진화라는 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사실은 행렬인데 무슨 행렬이냐면은 각 픽셀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행렬이죠. 근데 얘를 이진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128을 기준점으로 해서 128 이하는 다 0으로 바꾸고요. 128 이상은 다 1로 바꿔서 얘를 같은 사이즈의 0과 1로 구성된 행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8 곱하기 28차원의 변수가 존재하는 벡터 y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차원이 750차원 정도가 되는 d가 750인 y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숫자 데이터 샘플 이미지 한 장이 y 값 한 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k 즉 이제 카테고리의 개수를 20개로 놨을 때
그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얘는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될 확률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합이 다 이제 합을 내보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는 그 클러스터에 속한 애들 이미지를 평균 낸 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각각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각각의 이미지 평균 낸 값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레이블 정보 없이, 즉 정답값 없이 훈련되는 클러스터링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잘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M이 이제 데이터의 내재된 구조를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숫자가 여러 클러스터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같은 1인데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한 개는 이제 기호를 썼고 한 개는 일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라도 다양한 쓰기 스타일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개의 클러스터를 두고 그 20개의 클러스터로 BMM을 돌려서 각각의 샘플을 평균 냈을 때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애들을 평균 냈을 때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확률적 그래픽 모델 줄여서 PGM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GM은 복잡한 확률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퍼즐을 맞추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이제 한 번에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조각들을 이제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결국 큰 그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PGM도 이런 비슷한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PGM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듈화랑 추상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모듈화는 복잡한 시스템을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나누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 시스템에서 기온과 습도의 관계, 기압과 풍속의 관계들을 따로따로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기온, 습도, 기압, 풍속의 네 가지 관계를 한꺼번에 모델링해서 뭐 4차원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온과 습도 그리고 기압과 풍속 이렇게 두 개끼리의 관계를 따로따로 모델링하는 것이 PGM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모듈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화는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예를 들어 습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표현하지만 그 정확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중간 단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략을 해버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팩토라이제이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결합 확률 분포를 더 작은 조건부 확률 분포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앞서서 이제 조건부 확률 분포를 여러 개의 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많이 사례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균화, 에버리징이 있습니다. 이 에버리징은 관심 없는 변수들은 마지널링을 하자, 즉 이제 주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라는 변수가 있는데 ABC라는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개 결합 확률의 분포를 보는 것 대신에 C라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ABC의 결합 확률 분포 대신에 A와 B의 결합 확률 분포만 보는데 걔는 이제 바로 C에 대해서 말지널링을 해가지고 PC 곱하기 P A B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C에 대해 말지널링을 해서 A와 B의 중요한 확률 분포만 보자라는 그런 식의 평균화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GM의 핵심 가정은 조건부 독립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조건부 독립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1챕터인가 2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 시스템에서 현재 기온이 이제 주어지면은 이제 어제의 기온과 내일의 기온 얘는 이제 조건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어제의 기온과 내일의 기온은 이런 순서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기온이 이제 현재 기온에 영향을 줬고 현재 기온이 내일의 기온에 영향을 줄 텐데 우리가 현재의 기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제와 내일의 기온이 이제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소득의 수준을 바탕으로 뭐 건강의 정도랑 뭐 성적 이런 것을 조건부 독립의 개념으로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자인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은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하기도 하고 이 학생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성적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이때 건강과 성적 간의 관계를 보면은 그 관련이 높은 코릴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뭐 얘를 근데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은 건강이 좋은 학생이 성적도 좋다. 즉 뭐 건강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성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얘네 둘은 사실은 독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히든 팩터가 건강과 성적에 둘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GM의 표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GM은 그래프 구조를 결합을 해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래프라고 이제 부르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면은 뭐 이런 식의 라인 그래프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그래프라고 이제 수학에서 부르는 것은 이런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스트럭처다라는 것은 노드랑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개의 노드랑 몇 개의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그래프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드라는 것과 엣지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고요. 엣지는 그 노드 사이를 잇는 선분으로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소셜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노드는 사람을 나타내고 엣지는 뭐 친구 목록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GM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제 DAG이라고 부르는 DAG라고 부르는 Directed Acyclic Graph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제 얘를 이제 DA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AG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화살표가 있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이제 특별히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다이렉티드라는 말은 이제 엣지가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엣지가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어떤 엣지로 영향성을 준다라는 것을 한 방향으로만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사이클릭, 비순환이라는 말은 그래프 내에서 어떤 노드에서 시작해서 엣지를 따라가더라도 다시 그 노드로 돌아오는 경로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DAG가 있을 때 얘는 이제 DAG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경로를 화살표대로 따라가더라도 순환이 없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엣지 하나가 이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에서 시작해서 이런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DAG는 이런 순환 구조가 하나도 없는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노드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는 그 변수들끼리의 연관성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노드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는 이제 자식을 낳은 그 방향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유전자에서 자식의 유전자로 가는 엣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없겠죠. 이제 순환되는 경우는 이제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없다라는 것은 조건부 독립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두 노드 사이에 엣지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 두 변수는 독립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유전자는 부모의 유전자가 주어졌을 때 서로 독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 두 자식 간에는 엣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엣지가 안 그릴 때에는 이 두 개의 두 명의 자식은 부모라는 유전자가 주어졌을 때는 이 두 명의 형제의 유전자는 독립이다, 조건부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덱에서의 위상 순서에 대해서 토폴로지컬 올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순서라는 것은 그래프의 방향을 따라서 노드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엣지가 앞선 노드에서 뒤의 노드로 향하도록 노드들을 배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예로 들면은 조부모, 부모, 자식 순으로 나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i는 i번째 노드를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서 i번째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몇 대 손 나타낼 때 그 대를 i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PA라는 얘는 이제 i번째 노드의 부모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i로 직접 연결된 엣지가 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가족 관계에서 이제 실제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 PREDI는 위상 순서에서 i보다 앞선 모든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는 i보다 윗세대의 모든 사람들, 뭐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슬래시 얘는 집합의 차집합을 나타냅니다. 즉 이제 A 슬래시 B는 A에서 B를 뺀 집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이제 한국말 오라고 나타내는 기호는 독립을 나타내고 이 바는 주어졌을 때 이제 앞서 봤었던 기분이라는 그 주어졌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 yi는 자신의 부모 노드들이 주어졌을 때 부모 노드들을 제외한 선행 노드들과 독립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예로 들면은 그 한 사람의 특성은 그의 부모의 유전자가 주어졌을 때 조부모나 다른 조상들과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결합 분포를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개 가정 때문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NG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총 노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G, 즉 이제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이 오른쪽과 같이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제 yi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그때 페런트가 기분이 됐을 때의 조건부 확률로 걔를 모두 다 곱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의 변수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4개의 변수 각각은 A, B, C, D 노드 4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의 구조는 A가 이제 B와 C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B와 C가 D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DAG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의 결합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 시스템의 결합 확률은 우리가 PA 곱하기 P B 기분 A 곱하기 P C 기분 A 곱하기 D P D 기분 BC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자기 자신의 부모만 주어진 상태에서 조건부 확률에 자기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겠죠. 부모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프라이어로 이제 둘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PB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로만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원소인 P, D 기분 BC의 경우에는 우리가 A의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이제 증조부니까요. 결국에 A의 영향은 이제 조건부 독립이니까 이제 영향이 있는 B와 C, 이제 조건부 영향이 있는 B와 C만 고려를 한 상태에서 D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모두 다 곱한 게 바로 P, A, B, C, D, 즉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4차원의 복잡한 결합 확률 분포, 4차원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1차원과 2차원의 간단한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PGM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 스프링클러 네트워크라는 유명한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는 4개의 노드가 있고요. 각각 클라우디, 레인, 스프링클러, 웻 그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CR, SW라고 쓰는데요. C는 날씨가 흐린지 여부가 되겠고, 그리고 R은 비가 오는지 여부, 바이너리가 되겠고요. 스프링클러도 바이너리인데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W도 바이너리인데 잔디가 젖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는 다 바이너리고요. 참 거짓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true라는 것은 날씨가 흐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될 수가 있습니다. 흐린 날씨는 이제 비가 올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흐린 날씨가 아닐 때는 스프링클러를 켤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이제 흐린 날에는 스프링클러를 안 켜도 되겠죠. 그래서 흐린 날에 이제 정도가 스프링클러를 켤지 안 켤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디랑 스프링클러 레인 간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웻 그래스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랑 레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가 젖는 것은 스프링클러를 켰을 때도 젖을 수 있고요. 레인이 왔을 때도 젖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영향을 다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결합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흐릴 확률 곱하기 날씨의 흐림 여부가 주어졌을 때 스프링클러가 켜질 확률, 그리고 날씨의 흐림 여부가 주어졌을 때 비가 올 확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랑 비의 여부가 주어졌을 때 잔디가 젖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르코프 체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르코프 체인 모델도 이제 강화학습에 기반이 되는 모델로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날씨 예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날씨가 내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제의 날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상태만 영향을 미친다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퍼스트 오더 마르코프 체인은 바로 직전 상태만 다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y3는 y2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생성된 것이고 y1은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보는 게 이제 퍼스트 오더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세컨드 오더 마르코프 체인은 y3는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직전과 그 직전의 직전인 y1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세컨드 오더 마르코프 체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앞에 봤었던 결합 확률 분포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조건부 확률 분포를 곱을 해가지고 결합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체인 룰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체인 룰을 쓰는 것이 바로 직전에 애들만 주어졌을 때 그 현재 상태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first order 마르코프 체인을 계산을 하면은 yt를 계산할 때는 기본으로 이제 주어진 정보로 yt-1만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 오더나 그 이상의 오더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yt를 계산을 할 때 그 조건부 확률로 yt-1과 t-2와 이런 식으로 m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 확률 분포인 이제 y의 전부의 분포를 우리가 좀 더 간단한 조건부 분포들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마르코프 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이 PGM의 좀 더 특수한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GM에서의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GM은 결국에 결합 확률 분포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화랑 조건화의 규칙을 사용을 해서 이 P, yi 기분 yj는 yj이다. 얘를 어떤 변수 집합 i와 j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yi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의 집합이고요. 얘는 우리가 관찰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찰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 스프링클러 예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사전 믿음, 이제 비가 올 확률, 이제 프라이어가 0.5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을 0.5라고 프라이어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초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잔디가 젖어 있다라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포스테리어 믿음, 즉 이제 비가 왔을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디가 젖어 있다라는 것을 관측했을 때 비가 왔을 확률은 0.7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PR1 기분 W1은 P W는 1 기분 R은 1 곱하기 P R은 1 얘를 우리가 P W는 1의 값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베이지안 정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값들이 그 테이블 앞에 봤었던 그 스프링클러 예제 테이블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왔을 때 잔디가 젖어 있을 확률, 그리고 비가 올 확률, 잔디가 젖어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곱해서 잔디가 젖어 있는 걸 관측했을 때 실제로 비가 왔을 확률을 베이즈 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 이후에 비가 왔을 확률이 50% 원래 이제 프라이어 50%에서 70%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켜져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관찰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다시 이제 베이즈 룰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비가 왔을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0.32, 즉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즈 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 효과 혹은 이제 버커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의 여러 가능한 원인들 사이에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젖은 잔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가 왔을 필요성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특정 증상을 보고 두 가지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을 때 그 증상이 어떤 한 질병에서 생긴 것이다. 즉 이제 질병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추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중 한 개의 질병이다라고 이제 추가 검사에서 나왔을 때 오히려 다른 질병일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질병 1일 확률이 50%이고 그리고 질병 2일 확률이 50%였는데 근데 다른 추가 검사를 해봤더니 예일 확률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C2일 확률은 감소하는 거에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거에 이제 증상이 있을 것인데요. 증상만 관측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겠지만 검사를 했을 때 예일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예일 확률이 이제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GM에서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모델 구조랑 매개 변수를 모두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뮤랑 시그마를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뮤랑 시그마, 즉 모분산, 모평균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 분포의 매개 변수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들을 추가적인 랜덤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타도 마찬가지로 어떤 p 세타로부터 추출된 a이고 이 관측값 y에는 그래서 이제 p y 바 세타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타들의 집합도 어떤 분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 예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타라는 것이 이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확률을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0.5, 50%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p 세타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 값을 사용해서 실제로 동전을 n번 던지고 그때 각 던지기 결과가 yn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각 던지기의 결과yn은
p, y 바 세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에 해당하는 결합 분포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d라는 값은 y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y1부터 yn까지의 집합이 이제 d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IID 독립 동일 분포 가정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라이클리후드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즉 y의 1번과 y의 2번이 이제 y의 2번이 독립이고 모든 이제 y에 대해서 첫 번째 측정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측정값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동전 던지기의 경우가 그렇죠. 이제 동전 던지기의 경우 이제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IID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이클리후드는 아래와 같이 이제 각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 분포의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결국 데이터 벡터의 순서가 이 모델을 정의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PGM의 입해 노드의 번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10번 던져서 앞면이 6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면이 몇 번째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아바바바밥 디디디 이렇게 나온 경우랑 뭐 디디디디 아바바바밥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사실은 던져서 얻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순서가 사실 이 곱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py1 바 세타 곱하기 이제 py2 바 세타 곱이랑 이제 같은 게 이제 y2 바 세타 곱하기 y1 바 세타 이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사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 곱셈은 그냥 이 순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때 뭐 앞면이 몇 번째 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앞면이 나온 횟수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판 표기법 플레이트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판 표기법은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DAG 같은 것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판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YN이라고 쓰고 여기다 N이라고 라지 N을 써놓게 되면은 얘는 사실은 노드가 N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개를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Y1부터 사실은 Y 라지 N까지 있는데요. 이 노드들을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세타로부터 파생된 애가 총 라지 N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의 형태를 빌려서 그리는 게 바로 이제 플레인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형태를 쓰면은 결국에 좀 더 단순하게 어떤 모델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확률 모델을 이런 판 노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